웹3 서비스를 쓸 때 모두가 지갑을 만들고 지갑을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이 지갑이 지금의 마치 로그인 위드 카카오, 로그인 위드 구글 하는 그러한 싱글 사인온 옵션처럼 지갑의 소셜 아이덴티티로서의 기능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림플러스와 쟁글이 함께하는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지갑편입니다. 지난 시간 가상자산 트렌드에 이어서 베인앤컴퍼니 양영훈 파트너님 모시고 웹3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웹3 글로벌 도입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웹3 내 분야별 전문가분들 모시고 웹3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알아보는 웹3 이번 첫 번째 분야는요. 바로 지갑입니다. 자, 웹3 세계로 활동하기 위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네, 아무래도 지갑부터 만들고 시작해야겠죠. 정답입니다. 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지갑이 꼭 필요한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갑에는 암호화폐나 NFT를 보관하기도 하는데요. 웹3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모든 활동 내용이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지갑. 이 분야를 말하려면 해치랩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해치랩스의 문건기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치랩스의 대표 맡고 있는 문건기라고 합니다. 해치랩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희는 웹3를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드는 블록체인 지갑 회사입니다. 이렇게 웹3에서 지갑은 기존 디지털의 유저 게이트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건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갑 서비스를 좀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지갑은 웹3 세상에서 마치 인터넷에 비유하면 웹브라우저 같은 포지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결국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에 접속하려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웹3에서도 이 웹3 세상에 있는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또 조회하려면 지갑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마치 웹3의 웹브라우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3의 웹브라우저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는 웹3가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웹3 영역이 사실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갑 사업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웹3를 정의하는 되게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해치랩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하는 웹3는 정의 그 자체에서 좀 엿볼 수 있는 해석인데 저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누구나 정보를 읽고 쓸게 하는 레이어였고 웹3는 그 인터넷처럼 그 위에 얹어져서 전 세계 사람 누구나 디지털상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레이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웹3에서 그럼 가장 필수적인 어떤 그 변곡점이 바로 모든 사용자들이 디지털 가치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럼 그 매개체가 바로 그리고 그 인프라가 바로 지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18년에 회사를 시작하고 2019년 그리고 2020년부터 계속 지갑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이죠. 모든 기술들이 그렇듯이 초창기에는 많이 활용되지는 못하잖아요. 빠른 확장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재 지갑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저 지갑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많은 지갑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지갑은 아주 기본적인 이 기능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능 지갑들이 많고요.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서비스 영역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금 더 금융 영역에 특화된 지갑,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곳에 특화된 지갑이 나오는가 하면 또 게임 영역에 좀 특화돼서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어떤 게임에서의 행동들을 지갑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에 특화된 지갑 혹은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지갑이라고 하는 게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지만 이 기능 여기에서 조금 더 핵심적인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내가 웹3 상에 있는 서비스를 쓸 때 이 지갑을 연결해서 기존의 어떤 싱글 사인온 구글 계정 같은 것처럼 쓰는 형태로 지갑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웹3
서비스상에서의 신원 역할에 좀 특화해서 소셜 기능이나 커뮤니티 기능, 이런 신원 인증에 좀 특화한 기능으로 또 나오는 지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다양한 서비스 영역들로 좀 확장하고 있는 양상이지 않나,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지갑 서비스 얘기하실 때 핵심적으로 이제 자산 보유 측면도 있지만 금융도 있고 뭐 커뮤니티적인 속성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뭐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마스크 그 메인넷별로 이제 대표적인 지갑들이 있는데 지금 있는 지갑 서비스들의 이제 지형도는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형도를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메인넷별로 지금 대표적인 지갑들이 구분이 되고 있고, 메인넷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 프로토콜의 어떤 기술 기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특화된 지갑들이 좀 양상들 다 나눠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지갑의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마스크 혹은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는 어떤 스탠드얼론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스탠드얼론 앱 혹은 서비스로서의 지갑들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를 우리가 쓸 때 그 안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인앱으로서의 지갑들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와일 레이블 형태, 그러니까 마치 거래소들도 지갑 솔루션을 통해서 유저들의 지갑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유저들은 전혀 타사 지갑을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와일 레이블 서비스를 통해 구축된 그런 지갑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키의 어떤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커스터디얼 혹은 넌 커스터디얼, 한국말로 하면 수탁형 혹은 비수탁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갑 서비스가 유저들의 키를 대신 보관하고 있다면 커스터디얼, 유저가 직접 키를 보관해야 된다면 넌 커스터디얼 같은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도 나누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쓰느냐 혹은 기관이 쓰느냐, 그래서 개인 단위로 쓰는 인디비주얼한 지갑들이 있고 인스티튜셔널 대상의 지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브라우저 산업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이제 크롬도 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좀 더 아시는 이제 뭐 파이어폭스, 거기서 좀 더 나온 이제 오페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과점 현상이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는데, 그 해치랩스가 이제 내다보는 5년 뒤에 해치랩스의 모습은 어떨 것 같고, 그때 이제 산업의 경쟁 구도는 어떨 것 같은지 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해치랩스가 그리는 5년 뒤, 한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에는 아까 전에 지갑이 마치 인터넷에서의 웹브라우저 같다라고 했지만, 저는 지갑이 그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기능, 그리고 좀 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 게, 웹브라우저처럼 어떤 자산을 읽고 쓰고 하는 웹3 세상의 어떤 웹브라우저 같은 인터페이스 역할도 있지만, 지금의 마치 핀테크처럼 개인들이 가진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어떤 토스 같은 개인의 핀테크 앱이자 동시에 웹브라우저 같은 매개체 역할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저희는 10년 뒤, 20년 뒤에 그런 지갑의 모습,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의 카카오나 토스 같은 그러한 인지도와 사용성을 가진 서비스가 되는 게 저희가 꿈꾸는 미래가 아닐까 싶고요. 질문 주셨던 그런 브라우저의 경쟁 구도를 보면, 저도 지갑의 어떤 경쟁 양상이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의 브라우저 모습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 비슷할 것 같냐면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갑 역시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면 효과가 있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많이 쓸수록 이 지갑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어떤 D앱, 그러니까 서비스의 숫자가 늘어나고, 서비스가 많을수록 유저가 들어오는 플랫폼 이펙트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되게 높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웹브라우저의 그런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1위 사업자는 충분히 중간중간 계속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웹브라우저도 아주 초창기에는 모자이크 같은 전신이 있었고, 그다음 넷스케이프가 압도적인 1위를 하다가, 그다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위를 탈환했고, 그다음 구글 크롬이 지금은 1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갑 역시 그러한 과도기들을 거쳐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1위 사업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해치랩스가 만든 지갑이 그러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꿈이자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갑 도입의 영향을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게임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맞나요? 네, 저도 게임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유독 게임 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유독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좀 이런 양상이 있었을까요? 단순한 예로 보자면 2010년, 그러니까 아이폰과 스마트폰이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도 2010년 아이폰 앱 다운로드 수 1위부터 10위까지를 살펴보면 1위가 바로 저희가 기억나는 앵그리버드 같은 앱이었고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제가 알기로 5개 이상, 절반 이상이 다 게임 앱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굉장히 접근성 낮게 새로운 기기 혹은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웹3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유저들이 조금 더 거부감 없이 다가가게 하는 데 있어서 게임 컨텐츠가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실 이제 게임이랑 엔터 산업이 주목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담당자들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역으로 그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게임이니까 할 수 있지, 게임 산업이니까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 산업의 속성이 있어서 그 결과적으로 그게 게임 산업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게임 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속성들 때문에 그게 페네트레이션이 먼저 된다고 보세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컨텐츠의 특수성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웹3가 결합됐을 때 기존 게임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이 웹3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일단 부분은 게임 안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부터 짚고 들어가면 저는 게임의 어떤 스토리나 컨텐츠가 정해져 있고 유저가 단방향으로 소비하는 형태의 게임 장르는 웹3로 변환될 확률이 되게 낮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임 안에서 다중 유저들, 그러니까 여러 유저들이 인터랙션을 하고 그게 게임의 재미가 되는 장르들, 예를 들면 뭐 MMORPG라든지 RPG라든지, 그래서 유저들 간에 싸우고 유저들 간에 길드를 만들고 성을 쌓고 서로 전투를 하면서 그게 서사가 되고 재미가 배가 되는 게임의 장르에서는 유저들이 결국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드는 이해관계자들인데, 이들이 웹3가 되면서 이들이 전에 스테이크홀더가 쉐어홀더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웹3가 주는 어떤 하나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설명을 할 때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냐면, 스톡 옵션이 도입되기 전과 후의 주식회사의 모습에 빗대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주식회사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자본가들이 자본을 투입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고, 대신 이 사업이 커지는 거에 이득은 전부 다 자본가, 즉 주주들이 챙겨가는 구조가 기존의 주식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커져가는 데 기여한 만큼 노동자들에게 이 성장분을 나눠주자라고 하는 스톡옵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이 스톡옵션이 있을 때 근로자들이 조금 더 철학적으로 혹은 더 나은 근로자들은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할 거다라는 전제로 스톡옵션이 있는 구조로 더 많이 옮겨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웹3가 도입되기 전에 게임 이코노미와 도입된 후의 이코노미를 봤을 때 우위에 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이 모델에 단순히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럼 세상이 그렇게 변화할 거냐? 예를 들면 스톡옵션이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해도 중견기업에서 예를 들면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치면 그 회사 입장에서 굳이 스톡옵션을 도입하지 않아도 회사가 잘 굴러가면 도입하지 않아도 될 거잖아요. 즉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네이블러가 필요한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원래 게임사가 게임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재무적 이익이 아이템을 판매함으로써 나오는 매출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게임이 더 재미있어지는 방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템의 인플레이션을 기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웹3로 만들면서 게임 전체의 어떤 전체 생태계의 GDP 같은 느낌을 관장하는 토큰이나 NFT가 만들어진다는 건 마치 이 회사들이 갖고 있던 게임의 IP를 스펙으로 만들어서 상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재무적으로 만들어준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쉿에 그들이 그동안은 수치로 남겨지지 않았던 라이센스의 어떤 생태계의 큰 가치 규모를 에셋으로 만들어서 에셋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게 저는 이네이블러의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두 번째는 웹3가 됨으로써 저는 지금 요새 게임 생태계의 참여자들 중에 최근의 트렌드가 단순히 플레이어들 뿐만 아니라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게이머고, 그리고 그 게임 컨텐츠를 보는 와처, 청중도 게이머다라고 하는 식으로 게임의 저변이 넓어져 왔는데, 웹3가 되면서 인베스터, 즉 투자자도
게임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고 그들의 그런 캐시 인플로우가 이 게임 생태계를 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큰 이네이블러가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게임이 웹3를 도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효과가 큰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지갑의 도입에 영향을 가장 늦게 받을 것 같은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 지갑의 도입이 늦는다는 얘기는 결국 웹3로의 전환과 웹3로의 도입이 늦는다와 사실 동치일 거라고 보고요. 김준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왜 웹3가 도입되어야 되나요?에 대한 속성 혹은 이유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분야들은 자연스럽게 지갑 도입도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 질문에서 지갑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을 것 같은 기능 앞으로 어떤 기능에 좀 주목하시나요? 웹3가 도입되는 데서 지갑이 큰 역할을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안전해야 될 거고요. 중요하죠.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셜 아이덴티티로서의 기능들에 조금 더 이후로는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웹3 서비스를 쓸 때 모두가 지갑을 만들고 지갑을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이 지갑이 지금의 마치 로그인 위드 카카오, 로그인 위드 구글 하는 그러한 싱글 사인온 옵션처럼 지갑의 소셜 아이덴티티로서의 기능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햅치레스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크게 저희는 이제 개인과 그러니까 개인 대상으로 한 지갑과 기관 대상으로 한 지갑 두 가지를 모두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 대상으로 한 지갑에 있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페이스 월렛의 좀 차별점은 일단 사용자에게 극도로 이용하기 쉬운 사용성을 가장 큰 차별점으로 만들고 있고 웹2 유저들이 웹2에서와 매우 동일한 경험으로 우선 지갑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메타마스크를 예로 들면 게임을 하다가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을 이탈해서 지갑을 다운로드 받고 시드 문구를 받아 적고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UX는 다 없앨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앱을 이탈하지 않고 지갑을 만들고 쓸 수 있고 기존 웹2에서 사인업 하듯이 시드 문구를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내 구글 계정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소셜 계정으로 연결해서 지갑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 다운로드 없이 지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 시드 문구와 같은 복잡한 개념들 대신 우리가 마치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를 쓸 때 6자리 핀코드로 지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용자 경험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차별점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보안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내부 보안팀, 웹3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보안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대표님도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하면 메타마스크 가장 많이 떠올리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메타마스크라는 곳의 차별점을 이겨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방금 말씀드린 차별점은 어떤 제품 관점의 차별점이었다면 저희는 지금에 있는 시장 경쟁자들이 이기기 위해서 이제 시장 진출 전략, 그러니까 고토마켓 전략을 통해서 좀 차별화를 하고 경쟁에서 좀 이겨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메타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유저 베이스는 굉장히 많고 메타마스크보다 한 2~3배 편리한 사용성만으로는 메타마스크 유저들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경쟁에서는 대부분의 지갑들이 많이 그 전장에서 죽어나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지금 전 세계 크립토 파퓰레이션, 즉 지갑을 포함해서 전 세계 거래소를 이용해봤던 유저가 한 3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전 세계 게임 유저가 30억, 인터넷 쓰는 유저가 50억이라고 하면 저희는 웹3로 새롭게 유입되는 유저들이 이제 앞으로 있던 그런 웹2 유저들이 계속 유입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 과연 그들의 퍼스트 월렛이 누가 될 것이냐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 포인트에서 저희는 이게 지갑이 재밌어서 예를 들면 유저가 메타마스크 너무 좋대, 메타마스크라는 거 써봐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걸 해보면서 게임을 쓰다가 NFT라고 하는 게 있네? 근데 난 지갑이라는 게 없었어. 그럼 그때 첫 지갑을 만들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말인 즉슨 컨텐츠, 즉 D앱에 집중한 고투마켓 전략을 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B2B2C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갑들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저희는 인앱으로 그리고 특히 게임이라고 하는 버티컬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국이 전 세계 게임 매출 시장 4위에 해당하는 큰 시장이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웹2 게임사들이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웹3 게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지갑을 탑재하는 형태로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좀 차별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갑 분야의 대표 기업인 해치레스의 문건기 대표님 모시고 지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갑 사업의 의미와 또 가치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 기업의 웹3 서비스 내 지갑의 역할과 같은 실제 어둠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